못생기고 외로운 패배자 녀석이 쓸모없는 F급 약골이라 파티에서 쫓겨났어. 근데 알고 보니 녀석은 가장 강력한 SSS급 모험가이고 항상 나쁜 놈들을 때려잡고 다니는 거야. 어린 소년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S급 몬스터 펜레이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끊임없이 공격받는 마을은 모든 돈을 털어 블레이징 드래곤팽을 고용했다. 운명의 밤. 펜리르가 갑자기 나타나 전투를 지켜보던 소년을 공중으로 던져버렸다. 리더가 반단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금속 케이블로 짐승을 올감했다. 하지만 펜리르는 케이블을 끊고 그녀를 벽에 쳐박아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치료사가 빠르게 그녀를 되살렸고 반다나가 펜리르를 다시 붙잡는 동안 리더가 불타는 검으로 쳐 쓰러뜨려 승리를 거머쥐었지. 그 아이 말로는 반다나는 날렵한 레인저, 말로푸스는 여사제, 그리고 골노바는 불꽃전사라고 했어. 그들의 승리는 그들을 지역의 전설로 만들었지. 일찍이 전력에서 제외된 그 아이는 세상을 구하는 여정에서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영웅들 사이의 무력한 조력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어. 그 후 그들은 만찬을 즐겼지만 골노바는 음식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내던졌어. 한 어린 소년이 치우자 골로바는 커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 미소를 지으며 커트는 동의했고 반다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그에게서 받는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고 상기시켜줬어.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골로바는 그가 해고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느리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그는 너무 약해서 쥐가 난 슬라임 새끼조차 이길 수 없었어. 말포루스는 팀 규칙상 4명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며 강해지려면 고레벨 마법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반다나는 말장난을 하며 커트가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짐이라고 농담했어. 최후의 수단으로 커트는 남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골노바는 그의 배를 걷어차며 입 다물라고 했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커트는 자신의 이야기가 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힘없는 소년이 강력한 영웅들에게 버려지고 갈 곳도 없는 흔한 이야기. 마차를 얻어 타고 그는 마지막 월급에서 남은 몇 푼의 돈만 가지고 도시에 도착했고 일자리를 찾아 헬로 워크스테이션으로 향했어. 들어가자 직원이 그를 환영하며 인터뷰와 적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그는 깜짝 놀랐어. 자리에 앉자 그는 자신을 쉰 산맥 헤이스트 마을 출신의 15세 커트 로킨스라고 소개하며 이전에는 갓 승진한 SS급 팀 블레이징 드래곤 팽에서 자벽부로 일했다고 말했다.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력서에 귀중한 추가사항으로 여겼고 골로바와 과거 동료들에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다음으로 커트는 G에서 SSS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숨겨진 기술을 밝히기 위한 적성 검사를 받았다. 이 등급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했다. D급은 칼로 강철을 자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같은 칼날도 더 높은 등급의 손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 커트는 돌파구를 희망했지만 그의 결과는 모든 범주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나타났고 그를 평범한 직업에 묶일 가능성이 높은 낙오자로 낙인 찍었다. 그러나 기술자가 없어서 그의 단조 및 연금술 기술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도시에 머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 감독관은 모래 주머니를 들어 올리는 대안을 고안했다. 그가 만지자마자 만화가 빨려 들어갔고 간신히 들어 올리긴 했지만 무게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했지. 그래도 시험관은 그를 단순 노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어. 타이콘 변경백의 변경마을은 성벽을 보수할 일손이 필요했고 쿠르트는 일자리를 얻게 되어 안도했지. 하지만 소개장을 내밀자 건설 감독은 그의 허약한 체격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 일손이 부족했던 감독은 쿠르트에게 시멘트 반죽과 벽 수리를 맡겼어. 쿠르트가 만화로 보강해야 차는지 묻기도 전에. 감독은 3시간 뒤에 돌아와 반통 정도 사용하길 바라며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떠났어. 상사가 떠나자 쿠르트는 만화 주입이 너무 일상적이라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 반통이면 충분한가 싶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지. 3시간 후 감독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 쿠르트가 거대한 서쪽 벽의 3분의 1을 수리했거든. 감독이 비계 없이 어떻게 높은 곳까지 닿았냐고 묻자
쿠르트는 긴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어. 그 아이를 과소평가했던 감독은 감탄하며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이냐고 물었지. 쿠르트는 일주일을 바랐고 감독은 후하게 돈을 주며 나중에 더 주겠다고 약속했어. 예전 그룹에서 찌꺼기만 얻어먹던 쿠르트는 그 돈에 깜짝 놀라 동기부여가 됐지. 사흘 만에 북쪽과 서쪽 벽이 빠르게 복원되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 도급법자는 쿠르트에게 내일은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알렸어. 키트가 이미 벽 전체를 수리해서 그 일에 의존하던 다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거든. 작은 위로로 계약자는 쿠르트의 SS급 실력을 인정하고 남은 금액을 지불하며 그에게 수도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칭찬에도 불구하고 쿠르트는 해고당한 것에 실패감을 느꼈다. 사무원과 이야기하던 중 그는 아름다운 소녀가 직원과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면접관이 개입하여 그녀가 일꾼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만 위험한 산일에 대한 선불 없이 결과에 따른 보수를 고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무원은 그녀에게 투자자를 찾으라고 제안했지만 미납 세금으로 인해 일주일 안에 산이 몰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거절했다. 쿠르트는 엿듣고 자신의 마을에서 광산 일을 한 경험을 언급하며 자원했다. 그러나 계약자는 쿠르트의 날씬한 체격보다 튼튼하고 건장한 드워프를 선호했다. 문제는 드워프의 비용이 은호와 침잎이었고 소녀는 지불을 거부하여 쿠르트와 함께 갇히게 되었다. 그녀가 새 고용인이 마음에 안 들어 떠난 후 점원은 농담처럼 쿠르트 씨가 너무 착하다고 했죠. 귀여운 외모는 좀 더 한가로운 직업에 어울릴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키르셸의 친구는 그 헛소리에 짜증이 나서 진정하라고 말하며 벽 수리 자금 200코인이 든 카드를 건넸어요. 키르셸은 그 액수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고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걸려 넘어졌죠. 사실 그건 마력이 강할수록 무거워지는 만화 측정 주머니였는데 보통 궁정 마법사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활성화되죠. 궁금해진 그녀는 하나를 들어봤는데 들만했지만 쿠르트 씨가 힘들어했던 걸 떠올리며 그가 대체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됐어요. 한편 쿠르트 씨는 상관인 율리시아 씨와 함께 쓰는 작은 텐트의 외진 곳으로 배정받았죠. 그는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고 거절했고 그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당황했죠. 커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15년 동안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율리시아는 당황하며 그의 말을 일축하고 10년 동안 모험가로 살아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죠. 그러고는 서투르게 포장된 식사를 건네줬고 커트는 감사히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주는 드문 친절에 감동하면서요. 커트는 이전 동료들과는 달리 세보스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그녀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 돌아봤는데 하반신에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커트는 깜짝 놀라 끽소리를 참으며 율리시아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결국 남자였으니까요. 한편 율리시아는 자는 척하며 그가 이용해 먹을 사람인지 시험하려 했지만 그는 친절하고 잘생겼으며 놀리기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그가 밖에서 잤고 심지어 그녀의 콜라 단추까지 고쳐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든 그녀는 그 주에 금화 10개가 필요했기에 곧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근처를 파려고 했지만 쿠르트는 무작정 파는 것을 반대하며 먼저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수긍했고 그는 곧 금화 3잎의 가치가 있는 수정을 찾아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며 기록적인 속도로 많은 양의 수정을 채취했다. 감탄한 율리시아는 그 수정들을 팔아야 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처음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너무 작아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율리시아는 물건을 마법 수정으로 바꿀 수 있는 장인이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일꾼은 보통 1시간이나 걸리는 일을 순식간에 해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수정을 팔러 떠났고 쿠르트는 남아서 그녀는 아침에 돌아올 계획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한 병사가 그녀에게 외국 상품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녀는 모험가 목걸이로 현지에서 만든 것임을 증명하여 수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수정의 가치를 처음엔 은화 10잎으로 평가했던 친구는 엄청난 만화 밀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금화 10잎으로 제안을 바꿨어. 그녀는 50개를 전부 금화 500잎에 샀지만 율리시아에게 자신에게만 팔고
누가 만들었는지 밝히라고 강요했고 율리시아는 거절했지. 그러자 그 친구, 궁정 마법사는 커트에게 명망 있는 자리를 제안했어. 갑작스러운 행운에 의아해진 율리시아는 조사하러 돌아갔고 커트가 유명한 단체에서 해고되었고 최근 벽을 고쳐 금화 200립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녀는 거의 모든 돈을 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장했어. 나중에 그녀는 그가 하루 만에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무심하게 설명했지. 그건 그렇고 율리시아는 커트에게 자기 친구가 자네를 왕실 마법사로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 수락하면 귀족처럼 대우받을 거고 확실한 급여와 모든 혜택이 주어질 거야. 커트는 그처럼 명예로운 자리를 제안받고 있다는 걸 믿기 힘들어하지만 율리시아는 그게 진짜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율리시아는 뭘 하고 싶은지 묻고 커트는 거절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율리시아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나 왕실 마법사가 될 기회를 잡으려고 할 텐데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이유가 어처구니 없거든요. 커트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게 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빌어야 한다 해도 플레임 드래곤의 심부름꾼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한편 플레임 드래곤 팀은 나무 괴물에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골노바는 화염 마법을 쓸 수 없어서 말로푸스에게 치유해달라고 하지만 말로푸스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골노바는 새로운 녀석에게 대신 화염 마법을 쓰라고 하지만 그 녀석은 방법을 모르고 원래 골노바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쿠르트가 없으니 팀워크가 완전히 무너졌어. 반단만 팀이 망가지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아. 쿠르트는 율리시아를 도와 계속 보석을 캐면서 어제 귀한 보석을 찾았고 더 많이 캘 수 있다고 하네. 율리시아는 그의 활력이 고맙지만 너무 힘을 써서 지칠까봐 걱정해. 쿠르트는 율리시아에게 걱정 말라고 6시간이나 잤다고 말해서 그녀를 놀라게 해. 그녀는 집까지 지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속으로 계산해봐. 그녀의 놀라움을 짜증으로 오해한 쿠르트는 게을러서 죄송하다고 사과해. 율리시아는 언젠가 그의 힘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채굴하러 가. 쿠르트는 숲속 한 곳을 가리키며 보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실수로라도 500m 이상 깊이 파지 말라고 경고하고 마치 그게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채굴하러 가면서 나중에 만나자고 해. 율리시아는 하루 종일 땅을 파서 결국 엄청난 양의 토파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커트에게 그동안 그가 찾았던 보석의 대가로 금을 주지만 이번 토파즈는 그녀의 거심으로 세금을 내는 데 쓸 계획입니다. 커트에게 마법을 걸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의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뭔가 큰 것을 기대했지만 단 8시간 만에 터널 네트워크 전체가 건설될 줄은 몰랐습니다. 커트는 마침내 나와서 율리시아에게 그가 찾던 작은 보석 조각만 찾았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버릴 가치도 없는 돌멩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진 율리시아는 그의 수레를 확인하고 그 돌들이 쓰레기라고 하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커트는 그것들이 미스릴인데 고향에서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율리시아는 어안이 벙벙해서 미스릴이 아무 의미 없다면 대체 무슨 보석을 찾고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아주 작은 오리칼쿰 조각을 보여주며 작은 상자 하나 채울 만큼 찾았다고 말한다. 신들의 금속이라고 알려진 오리칼쿰은 단 1g도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율리시아는 그게 여기에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커트는 8km 깊이로 파야 한다고 말한다. 채굴의 문외한인 율리시아는 떠나고 그녀가 찾은 토파즈는 세금을 충당해 주어 커트와의 거래는 끝난다. 이제 실직자가 되었고 자신의 숨겨진 재산을 모르는 커트는 에이전시로 향하다가 반다나와 마주치고 그녀를 만나 기뻐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해야 한다. 반다나는 그에게 더 이상 플레밍 드래곤 소속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 임무 실패 후 골드니벨은 고급 레스토랑에 갔지만 커트의 요리에 비하면 음식은 끔찍했다. 분노한 그는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돈도 안 내고 가버렸어. 골목에서 반다나가 그에게 너무 심했다고 하지만 골드니벨은 잘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는 그녀에게 쿠르트를 찾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고 오라고 명령해.
그가 제정신이 아니란 걸 알고 반다나는 아무 말 없이 순간 이동 크리스탈을 잡고 도망쳐. 도망치던 그녀는 경비병들이 골든이벨에게 향하는 걸 발견하고 그는 이제 체포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말라피스도 교회에 불려가서 플레밍 드래곤은 공식적으로 해체됐어. 그녀는 쿠르트에게 대부분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말했고 쿠르트는 다시 합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해. 그는 아직도 골드노바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몰라. 반다나는 골드노바에 관심 없었어요. 커트씨 곁에 있으려고 핑곗거리로 삼은 거죠. 커트씨가 협회에 간다니까. 일자리를 찾는 줄 알고 자기가 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다나의 친구이자 존경받는 아틀리에 마스터인데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스터가 작업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해서 반다나가 커트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커트씨는 신나서 동의했고 반다나는 지도 한 장을 주고 보냈죠. 커트씨가 도착했을 때 평범한 집처럼 생겨서 놀랐어요. 미셸이라는 얀엘프 소녀가 문을 열어줬는데 커트씨는 처음엔 그 아이를 마스터로 착각했지만 미셸은 자기는 그냥 조수라고 설명했어요. 커트씨가 일 때문에 왔다고 하니 미셸은 완전히 감격해서 기뻐했어요. 미셸은 커트씨를 부엌으로 데려갔는데 냄새가 아주 고약했어요. 미셸은 엉망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마스터가 너무 바쁘게 시켜서 청소할 틈이 없다고 했죠. 주인님이 부르자 웨이셸은 커트에게 뒷정리를 부탁하고 급히 떠났어요. 주인님을 직접 돕고 싶었지만 그는 불평 없이 부엌을 청소했어요. 끝마치고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는 미셸을 찾아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커트는 복도에서 문을 발견하고 노크해요. 방 안의 여자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해요. 그가 들어가자 그녀가 거의 나체로 침대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요. 당황한 그는 사과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아 보여요. 그는 미셸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미셸이 지하실에 있다고 말해줘요. 돌아서 가려는데 커트는 그녀의 배에 있는 검은 자국을 보고 저주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가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그러라고 합니다. 그는 그 부위를 만지며 그런 저주는 보통 주변 장기를 손상시켜 먹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는 걸 알지만 그녀의 배는 멀쩡해 보이자 그녀에게 요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율리시스는 미미코데를 만나 커트가 발견한 미스릴과 오리아르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법 수정으로 바꾸지 않았음에도 그 가치는 5만 골드를 초과합니다. 율리시스는 걱정합니다. 미카는 커트의 재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그가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미코가 율리시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그녀는 커트에게 지위를 주기 위해 아틀리에 마스터로 만들고 그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커트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는 자기 재능을 너무 모르고 항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율리시스는 그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한편 미셸은 아까 만났던 소녀에게 죽을 만들어준 후 아틀리에의 마스터 오피리아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오고 부엌이 깨끗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커트가 죽이 배고픈 소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오피리아는 불안해하며 그에게 그녀를 비밀로 해달라고 약속시키고 그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은화 3잎을 주고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한다. 나중에 오피리아는 소녀에게 죽을 가져다주고 눈에 띄지 않도록 상기시킨다. 하지만 커트가 해롭지 않아 보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피리아는 음식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소녀 리소로트는 커트의 성격을 믿고 저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독살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번 한 번만 오피리아는 누군가를 완전히 믿기로 결심하고 리소로트가 죽을 먹도록 한다. 한 입 먹자마자 리소로트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쓰러진다. 오피리아는 커트가 독살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추적하려 하지만 갑자기 리졸로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며 저주가 풀렸다고 말한다. 오피리아는 그 강력한 저주가 그렇게 쉽게 풀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놀라지만 분명 커트의 음식 덕분이었다. 한편 저주를 건 비밀 조직은 저주가 풀린 것을 알고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계획한다. 그날 밤 오피리아와 리졸로트는 미미코의 가게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눈다. 리졸로트가 망토를 벗자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그녀가
왕과 구르마쿠의 프랑수아즈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공주이자 양국 간 평화의 상징임을 바로 알아본다. 오피리아는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주로 그녀를 죽이려 했다고 설명하며 셀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미미코는 리졸로트가 살아남아 다행이지만 그녀가 저주를 풀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리졸로트는 자신이 아니라 커트 덕분이었다고 밝히고 그의 이름을 듣자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당황한다.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공주님이 커트가 만든 죽을 먹고 저주를 풀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어요. 미미코는 궁궐과 연줄이 있는 저주 전문가가 리스로트 아가씨를 죽이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미미코가 의심하는 사람은 도둑길드와 연관된 최고 장군인 사노바 리스카츠예요. 트리스탄 마이놀프 주교는 추종자들을 이용해 리스로트의 방을 손볼 수 있고 아제도라 아르히만나 여왕은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 오피리아는 함정을 놓자고 제안해요. 이제 15세가 된 리스로트는 전통적으로 훈련을 위해 궁궐을 떠나야 하니 가상의 스승이 운영하는 가짜 공방을 만들 거예요. 범인이 조사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율리아는 이 가짜 스승의 자격 증명을 위조할 마법 수정을 제공해요. 오피리아는 그 물건의 품질에 놀라고 광산 주인은 커트가 만들었다고 밝혀 그녀와 그녀의 스승 모두를 놀라게 해요. 나중에 커트는 오피리아의 작업실에 긴급 상황으로 문을 다 닫았다는 안내문을 보게 돼. 미셸이 나타나자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미셸은 커트가 방문한 후 스승님이 갑자기 떠나셨고 지금은 작업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해. 또 망쳤다는 생각에 커트는 실망하며 걸어가다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식당으로 향해. 그곳에서 전사 3명이 운반책이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서 배달을 할 수 없는데 취소할 여유도 없다고 의논하고 있어. 한 명이 직접 물건을 운반하자고 제안하지만 다른 한 명은 그러면 표적이 되기 쉽다고 경고해. 커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대담하게 돕겠다고 제안하며 싸움은 젬병이지만 집 나르는 건 잘한다고 인정해. 그 여자애는 그 생각에 코웃음을 치지만 그녀의 팀원은 그녀에게 커트와 같은 나이라고 상기시켜줘. 남자는 여동생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인정하죠. 그들은 200kg가 넘는 아이언 골렘을 사냥하려 매하고 장비를 다루려면 보기 드문 힘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조용한 팀원이 드디어 동의하고 쿠르트는 200kg는 쉽다고 자신 있게 말하네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는 한 팀원을 가볍게 들어올리고 150kg가 넘는 갑옷 입은 금발 여자를 들어올려 식당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며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쿠르트는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갑옷 입은 남자는 자신을 칸즈라고 소개하며 그의 주먹은 칼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다른 단조는 그들의 사무라이 리더이자 동양 스타일 검객입니다. 소녀 신하는 자신이 레인저라고 말합니다. 칸츠는 커트와 악수하며 자기네 분대 이름이 사쿠라라고 한다. 평소 운반책인 비피나기 아파서 커트가 대신 맡게 된 거라고. 커트는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다들 웃자 어리둥절해야 한다. 칸츠는 커트의 머리를 톡 치며 그를 믿겠다고 말한다. 커트는 속으로 멋진 팀원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임무를 위해 동굴에 도착했을 때 커트는 미끄러운 이끼에 미끄러져 갇힌다. 신하는 그에게 코어를 치라고 하지만 그는 당황해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 짜증이 난 신하는 직접 마무리하고 커트에게 전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을 떠올린다. 이렇게 덤벙거리는 건 차원이 다르지만 칸즈와 단조는 침착하게 싸움은 자기들이 맡겠다고 하네. 커트는 옛날 동료들처럼 화내지 않아서 놀라는군. 안에서는 신하가 빛나는 이끼를 뿌려 길을 밝히고 있어. 커트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신하는 굳은 표정으로 그게 갓 나온 고블린 똥이라고 하네. 심술궂은 거야. 친한 거야. 칸즈는 팀원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해. 몇 마리 안 되면 싸우겠지만 떼거지로 몰려오면 후퇴할 거라고. 동굴이 고대의 유적으로 변하면서 커트는 벽에서 뭔가를 보지만 고블린의 공격에 방해받아 신하가 칼날을 던지고 단조가 마무리를 짓네. 앞쪽에서 더 많은 고블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보니 완전한 둥지가 있나 봐. 설상가상으로 적들이 입구에서 몰려오고 있어 탈출할 기회조차 없이 세키라 그룹은 싸워야만 해. 신하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알지만 쿠르트는 뭔가 있다고 의심했던 벽으로
돌아가 숨겨진 통로를 발견해 그를 따라오라는 말에 시나만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밖에서 칸즈는 고블린에게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와 단조는 계속 나아가 쿠르트는 남아서 싸우고 싶어만 하지만 시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너무 약해서 짐만 될 거라고 말해. 그녀의 말은 그녀가 얼마나 팀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지 칸츠가 단조에게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냐고 묻습니다. 단조는 아니라고 답하며 되묻습니다. 칸츠는 여동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답하고 단조는 품위 있게 죽는 것이 전사의 자존심이라고 동의합니다. 인정받은 것에 감동한 쿠르트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시나는 단조와 칸츠가 살아남을 거라고 약속하고 통로를 작동시키지만 그곳은 아이언 드래곤 골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율리시아와 리스로트는 쿠르트의 여관에 도착하고 율리시아는 리스로트에게 자신이 공주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리스로트는 동의하며 격식을 피하기 위해 리스로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원로 역시 기에 율리시아라고 불리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소년을 보고 싶어 율리시아는 그의 방으로 달려가지만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반다나가 아이는 북동쪽 동굴에 있고 경비팀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율리시아는 서둘러 따라가려 하지만 반다나는 사라지고 그녀는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특히 최근 이 지역에서 훈련을 해서 살아남은 고블린들이 동굴로 몰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기로 결심하고 리솔로트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공주는 마법 실력과 호위 대상 곁에 있어야 할 의무를 내세우며 거절합니다. 율리시아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리솔로트에게 절대 자기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동굴에 도착하고 최근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표시인 싱싱한 빛나는 이끼를 발견합니다. 리솔로트는 쿠르트의 발자국을 발견하지만 율리시아는 그녀가 어떻게 알아보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유적에 들어서자 리솔로트는 그의 흔적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강화된 감각을 활성화시키고 그의 냄새를 맡고 앞서 달려갑니다. 율리시아는 그녀가 어떻게 그의 냄새를 기억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공주님이 냄새의 근원지로 달려가는 동안 멀리서 전투 소리가 들려옵니다. 율리시아는 공주님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검을 뽑고 리솔롯은 마법으로 힘을 실어준 뒤 먼저 떠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칸스와 단조오는 맹렬한 고블린들을 막아내고 세 번째 전사가 합류하여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한편 숨겨진 터널에서 센나는 끔찍한 생물을 마주친 후 임무를 수락한 것을 후회합니다. 친구들이 걱정된 센나는 커트에게 사과하며 통로를 지키는 철룡 골렘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트는 센나를 안심시키고 침착하게 정확한 공격으로 골렘들을 하나씩 해체하여 센나를 놀라게 합니다. 센나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커트는 이런 골렘들을 부수는 데 익숙하다고 밝힙니다. 율리시아가 마침내 따라잡아 칸스와 단조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커트가 한 일에 분명히 충격을 받습니다. 율리시아는 C급 전투 스킬에 S급 채집 스킬을 가진 남자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는데 그는 낫으로 가시 돋친 용을 쓰러뜨린 것으로 유명하대 그녀는 쿠르트에게서 비슷한 점을 발견한 거지. 곧 리솔로트가 도착해서 쿠르트의 엄청난 재능에 감탄해 재정비 후 칸은 북동쪽에 있을지도 모르는 고블린의 위협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단조와 함께 율리시아에게 감사를 표해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자신이 리드 어드벤처러로 있는 새로운 워크숍이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그에게 합류를 제안해 쿠르트는 이미 사쿠라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칸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율리시아는 직원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안을 해 사쿠라 남자들은 환호하지만 센나는 여전히 침울해 쿠르트도 합류하게 되니 율리시아는 그에게 적성 검사를 받게 한다. 도시에 돌아온 쿠르트는 할로웍스 역을 방문하여 시험을 감독할 왕궁 마법사 미미코를 만난다. 미미코는 그의 수정을 알아보고 수정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한다. 그날 밤 사쿠라 일행은 리소로트와 함께 임무와 워크숍 제안을 축하하지만 세나는 조용히 있는다. 미미코는 쿠르트의 적성을 밝히는데 청소, 요리, 채광, 바다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기계는 SS까지만 측정할 수 있고 쿠르트는 그걸 초월하여 SSS 등급으로 판정된다. 그의 마력은 심지어 그녀의 마력을 넘어선다. 율리시아는 이제 그가 숨겨진 아틀리에에 완벽하다는 증거를 얻었다. 미미코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자신이 시험을 처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커넬은 쿠르트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다.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처음 듣는 척하고 커셸은 조용히 하기 위해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외친다. 쿠르트는 마차의 속도에 놀랐고 율리시아는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솔롯은 목적지에 텔레포트 스톤이 없고 마족 영토 근처 군사기지에 있으며 전략적이지만 아직 총독이 없다고 언급했다. 단조는 그들이 마을의 새로운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칸즈는 비비녹에 대해 물었고 사무라이는 그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칸즈가 마이스터 이야기를 꺼내자 율리시아 파우스와 세나는 그들의 역할이 실력보다 비밀 유지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필요하다면 오빠와 단조를 보호할 것이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쿠르트가 한때 일했지만 3일 만에 그만둔 보수된 벽에 도착했어요. 별로 변한 건 없었고 율리시아는 그들에게 기지로 쓸 빈터를 보여주며 당분간은 여관에 머물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쿠르트에게 혼자 지을 수 있는지 물었고 일행은 깜짝 놀랐죠. 쿠르트는 오두막은 지을 수 있지만 아틀리에 집을 하루 만에 짓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는 이틀을 달라고 했고 여전히 모두를 놀라게 했죠. 율리시아는 그에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라며 재료는 자기가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수정이나 그리폰 깃털 같은 희귀한 물품을 포함한 목록을 줬어요. 셋나가 의심스러워하자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 여관에서 쉬자고 제안했어요. 거기서 그녀는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을 위해 앉으라고 했어. 셋나는 쿠르트가 단검 하나로 철갑용 골렘을 쓰러뜨린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했지. 궁금해진 그녀는 그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어. 율리시아는 자신이 전직 왕실 모험가였다고 밝혔고 리스로트는 숨어 지내는 공주라고 인정했어. 셋나는 쿠르트도 왕족이냐고 물었지만 율리시아는 그는 귀족이 아니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어. 전투 능력은 C급이지만 채광이나 운송 같은 능력은 SS급이라는 것만 알지. 쿠르트는 자신이 C급이나 B급 정도라고 믿게 된 진실을 알지 못했어. 사실 그는 새로운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될 운명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지. 셋나는 거짓말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율리시아는 진실을 밝히면 그의 능력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 세나는 답답한 마음에 그들이 커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카이우스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단자는 율리시아의 말을 계속 듣게 했고 리소롯은 커트가 직접 만든 죽으로 그녀의 저주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율리시아는 또한 누군가 공주를 노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 외딴 마을에 에프틀리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세나는 여전히 커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했다며 반박했고 리소롯은 그가 자신의 정체도 모른 채 망설임 없이 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율리시아는 그를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그런 이유로 사쿠라 그룹의 보호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쿠라 팀은 잠시 멈췄고 단자는 메이트는 왕족을 섬기지만 모험가들은 자신만의 길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켄스와 함께 싸울 동료였기에 칸즈는 친구를 돕는 데 이유가 필요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이 여자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율리시아는 커트를 안 지 겨우 6일밖에 안 됐다고 반박했죠. 여전히 망설이던 세나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고 커트가 솔직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죠. 돌아와 보니 진척이 놀라웠고 그가 혼자 일했을까 궁금해했어요. 그는 혼자 했다고 확인하며 B급 광부라고 했지만 그녀는 B급이 혼자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죠. 그녀는 그를 칭찬했지만 그는 느리다고 느꼈고 고향에서는 매일 집을 짓는 걸 보곤 했으니까요. 세나가 이래 양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즐겁고 특히 예팀에게 버려진 후에는 더 그렇다고 했어요. 율리시아가 커트의 친절한 성격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세나는 마침내
이해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로 선언했어요. 한편 단조는 마차가 도착하자 벤치에 앉았고 그의 뒤에는 정보원이 앉아 있었다. 천의 얼굴이라 불리는 반다나는 악명 높은 침투 전문가로 거짓된 구실로 모험가 그룹에 합류하여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의 최근 임무는 사쿠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긴 것에 앙심을 품은 경쟁 세력이 의뢰했습니다. 비비녹이라는 요원이 사무라이에게 문서를 통해 임무 상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날 밤 소말레서 한 남자가 웨이트리스에게 행패를 부리며 사쿠라가 예상외로 살아남은 것과 그들이 제3공주의 공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데 그의 뒤에 앉아있던 단조가 그의 계획을 폭로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남자는 도망치지만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단조는 칼을 빼들고 그에게 다가가 전직 사쿠라가 다시 사무라이의 앨리스롯에게 접근하면 자비 없이 베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다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단조가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 표적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속으로 후회한다. 그때 갑자기 두 인물과 망토가 나타나 표적을 납치한다. 반다나는 그들이 미미코의 정보부서인 팬텀, 제3법정 마법사의 일부라고 의심한다. 바로 그때 까마귀가 말로퍼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다나는 그녀가 안타깝지만 그 여자를 피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고 커트 로킨의 고향으로 향한다. 한편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에서 불타는 용의 송곳니의 여사제 말로퍼스는 거대한 마법진 위에 쇠약해진 채 누워있다. 며칠 후 칸스와 단조는 한때 황량한 들판이었던 곳에 나타난 기이한 풍경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근처에서 새나는 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파파모모 나무를 발견한다. 한편 앨리슬롯은 신이 나서 이곳이 커트와 함께할 미래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선언하죠. 안에서 커트는 준비 안 된 환영에 대해 사과하지만 율라는 감명받고 탐험하고 싶어 해요. 그는 그녀에게 입구와 2개의 지하층을 보여주며 저택의 모든 물이 거기서 생산된다고 설명하죠. 그녀는 특이한 탱크에 놀라는데 커트는 사파이어로 만든 마법 수정으로 작동하는 물 엔진이라고 설명해요. 그는 또한 수정으로 만든 마법 수정으로 조명을 만들었는데 자수정에 저장된 에너지는 계속 사용해도 1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요. 커트는 침실을 보여주는데 베개와 담요는 그가 부탁한 그리핀 깃털로 만들어졌죠. 리즈는 신나서 하나에서 커트의 냄새를 맡지만 율리시아는 그건 그냥 그리핀 냄새라고 설명해요. 커트는 아틀리에 마이스터의 방을 보여주며 마이스터의 도착에 대해 묻죠. 율리시아는 일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석공의 방에 대해 묻네. 쿠르트는 자기가 자빌밖에 못한다고 생각해서 부엌 근처에서 자려고 했다고 말해. 그 겸손함에 충격받은 일행은 진짜 주인이 올 때까지 마이스터의 방을 쓰라고 권유해. 2시간 후 그는 마지못해 동의해. 율리시아는 저주 방어막을 치는 것에 대해 묻지만 쿠르트가 어려워하자 미미코에게 받은 부적으로 대신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리솔로트의 방에서 리솔로트는 갑자기 뛰쳐나와 율리시아를 쿠르트로 착각하고 침대로 초대해. 짜증이 난 율리시아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묻고 리솔로트는 질투하냐고 놀려. 율리시아는 당황하며 부정하지만 티가 다 나고 쿠르트는 순수하니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로켓이 요리하느라 바쁜데 리스로트가 노출이 심한 웨이터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돕겠다고 하네. 율리시아는 리스로트가 특히 그런 복장으로 쉬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네. 쿠르트는 특이하다고 동의하지만 리스로트는 자기 고향에서는 평범하다고 주장해. 세나는 갓 구운 빵 냄새를 맡고 들어와서 리스로트의 복장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네. 쿠르트는 오븐에 빵이 있고 앞으로 매일 이렇게 될 거라고 확인시켜줘. 그가 아가씨들이 커피나 차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묻자 율리시아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완벽한 남편이 될 거라고 결심해. 아침 식사 중에 티스는 음식을 칭찬하고 세나는 기뻐 보이고 단조는 활력이 넘친다고 말하네. 율리시아가 쿠르트에 대해 묻자 리스로트는 그가 저택에 낙서를 지우러 갔다고 말해. 저주가 걸린 부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율리시아는 그를 뒤쫓아갑니다. 미미코가 부적은 뗄 수 없다고 했음에도
쿠르트는 리스의 문에서 마지막 부적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묻고, 율리시아는 슬픈 표정으로 리슬로트의 관심을 끌려고 낙서를 하는 스토커, 리비스키일 거라고 말합니다. 쿠르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리시아는 자객들에 대한 비밀을 지켰지만 이제 부적도 없고 미미코가 오려면 며칠이나 남았기에 리슬로트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말로피스는 성직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의 단체 화염룡의 송곳니는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켰고 그들의 리더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로피스는 트리스탄 주교에게 항변하며 수도의 한 식당에서 짐승조차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놓아서 번개 마법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문들에 지친 주교는 그녀의 행동이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말로피스는 과거의 희생,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도움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여전히 그녀의 마법적 재능을 인정하고 속죄를 제안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여사제가 되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마큐 제국에 와인을 건네며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은 그녀는 와인을 마셨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한 달 안에 굶어 죽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리솔로트 공주 암살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말로피스는 충성을 맹세했고 그녀의 고통은 결국 그녀를 악마 군주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로 돌아와서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보호 마법을 풀었는데도 리사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적들이 아직 공주님을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쿠르트 요리가 무심코 저주를 중화시킨 건지 궁금해하는군요. 한편 미미코는 마을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요. 율리시아는 여전히 궁금해다며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감탄하네요. 리사가 다른 식감이라고 하자 쿠르트는 이번에는 쌀가루를 썼다고 밝힙니다. 쌀로 만든 건 뭐든 좋아하는 리소로 쓴 농담으로 자기가 또 저주에 걸리면 더 달라고 하네요. 쿠르트는 이제 저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킵니다.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전에 결계를 칠 수 없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놀라워하네요. 쿠르트는 여전히 결계를 칠 수는 없지만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사제와 그림자 형상의 인물이 공주를 저주할 계략을 꾸미고 있다. 악당이 주문을 걸자 미미코의 거미줄이 오피리아에게 경고한다. 쿠르트는 저택에 저주를 반사하는 장벽이 있다고 밝히지만 그가 약간의 조정을 가했다고 한다. 곧 교회 요원이 나타나 힘을 발산한다. 쿠르트는 저주를 되갚는 대신 단순히 빛을 발산하여 실수로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도 비난을 피한다고 설명한다. 율리시아는 재빨리 미미코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밖으로 나간다. 쿠르트는 리소로트에게 시장에 가자고 권하며 요새라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물건들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거절한다. 한편 성벽 위에서 한 군인이 알리드 장군에게 안개가 짙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알리드가 증원군을 감독한 덕에 부하들은 안심하고 있지만 장군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미코는 리소로트에게 저주를 걸려던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동료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시아는 왜 빛이 남아있는지 묻고 오피리아는 쿠르트가 강력한 저주 방어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가 완전히 협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미미코는 계속 조사하기로 하고 율리시아에게 리소로트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팬텀은 스튜디오를 지킵니다. 갑자기 종이 울립니다. 알리드는 성벽에서 해골 군대를 발견하고 마법 시체에게 전방을 밝히라고 명령합니다. 미미코 또한 해골 여인들이 침략해 온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알라이드는 제1소대에게 방어를 명령하고 제네릭에게 싸우겠다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피하라고 합니다. 알라이드는 해골들이 정면으로 막힐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을 두려워합니다. 제네릭이 떠나기도 전에 해골들이 마법처럼 벽을 통과합니다. 무리가 서쪽 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율리시아는 쿠르트 혼자 북쪽과 서쪽 벽을 수리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우려를 표합니다. 한편
악마 말라피스는 포로로 잡은 여자를 살려두어 앞으로 공격에 그녀의 마법을 이용하고 폐허가 괴물 공장임을 드러냅니다. 교회에 배신당한 그녀는 이것이 시험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의식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 돌아온 율리시아는 커트에게 괴물들이 그들을 포위해 지원이 끊겼다고 경고한다. 리소롯은 실종된 트롤 사냥꾼들을 걱정한다. 팬텀의 정보에 따르면 괴물들은 서쪽 폐허에서 오고 있다. 기사들은 적의 수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리소롯은 해골 공격에 대해 언급하고 율리시아는 몇몇 벽이 닿으면 정화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커트는 그것을 자신의 고향에서 기억한다. 방어에 결함이 있다고 의심한 율리시아는 직접 폐허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커트와 리소롯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한다. 커트가 돕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숙함 때문에 거절한다. 나중에 그녀는 수비대가 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빛나는 돌들을 회수한다. 동쪽과 남쪽의 장군에게 정찰대가 파견됐는데 그는 해골들이 햇빛 아래서 느려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공격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했지. 율리시아가 오필리아와 미미코와 함께 도착했고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장군은 그녀가 새로운 그룹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 물었지. 율리시아는 왕실 마법사와 아틀리에의 달인을 소개했고 세 번째 공주님도 근처에 있다고 언급했어. 걱정된 장군은 경비병을 배치할까 고민했지만 미미코 아슈르트와 그녀의 스파이들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지. 율리시아가 계획을 제안했어. 장군의 군대는 몬스터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녀는 변장 유물을 사용하여 서쪽 유적에서 몬스터의 근원을 파괴할 거라고. 오필리아는 그 유물에 숨겨진 힘을 확인해줬어. 장군께선 동의했지만 직접 공격을 이끌겠다고 고집하며 부관인 제네릭에게는 미끼 부대를 맡겼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두 그 전략을 지지했지. 떠나기 전 제네릭은 작별줄을 준비했지만 전통대로 잔을 깨는 대신 던져버리며 재회를 약속했어. 한편 마당을 쓸던 커트는 쇠를 단련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 단조 형주의 검을 감탄하며 보던 커트는 전쟁을 위해 더 작은 검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다른 곳에서 해고당하고 패배한 로켄스는 친구들이 또다시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지. 성문에서는 또 다른 해골 무리가 공격해왔어. 율리시아는 괴물의 머리에 마법 수정을 던져 눈부신 섬광을 일으켜 모든 적을 파괴했지. 올라이트는 미미코가 악마를 정화하는 힘을 설명하는 동안 아틀리에의 비밀 병기를 감탄하며 바라봤다. 길이 열리자 제네릭은 부대를 이끌고 나갔고 올라이트와 율리시아는 유적지로 향했다. 쿠르트는 짧은 검을 만들면서 B랭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며 자신의 작품이 형편없다고 느꼈다. 리잘로테 아가씨가 저녁 식사와 검에 대해 물으며 들어왔다. 쿠르트는 실수로 만화를 주입하여 주문 활성화 검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감명받은 리잘로테는 선물 받은 검을 받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슬픔을 눈치챈 쿠르트는 공주님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말없이 긍정했고 로켄스는 그녀의 두려움을 살해했다. 리사로테는 쿠르트와 율리시아의 고생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지만 쿠르트는 그녀를 위로했어. 율리시아 걱정에 여전히 불안한 리사로테는 쿠르트가 서쪽 유적에서 있었던 옛날 장난을 회상하는 것을 듣고 범인이 레비스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지. 어찌할 바를 모르던 쿠르트는 그곳으로 향하자고 제안했어. 리사로테는 몬스터들이 알려진 모든 길을 막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쿠르트는 숨겨진 길을 찾자고 제안했지. 한편 율리시아와 알라이드는 유적 깊숙한 곳에서 해골들에게 둘러싸여 점점 더 큰 위험에 직면했어. 리사로테는 무심하게 모자를 고쳤으며 쿠르트가 칼의 주문에 대해 알려준 것을 떠올려 칼을 뽑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라고 그녀는 시도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걸어 들어와 한편 유적 근처의 율리시아와 알레이드는 여전히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어. 줄리는 용병들의 미끼 부대가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계속 번쩍이는 걸 보니 다들 마법 수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네. 전투에서 장군이 큰 타격을 입고 율리시아가 도우러 가려는 찬란하게 달린 괴물들이 공격해오는데 사쿠라가 나타나 카제가 많은 괴물들을 쓸어버려
알레이드가 이들은 누구냐고 묻자 단조는 공방에서 고용한 모험가들이라고 설명해. 세나는 괴물의 근원지를 발견하는데 지하에서 올라온 듯한 폐허 구조물이었어. 율리시아는 모두에게 눈을 감고 수정을 사용해 적들을 쓸어버리라고 경고하는데 기술에 밝은 사쿠라 팀조차 감탄해. 세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아. 율리시아는 장군에게 치유 스프를 권하지만 장군은 비웃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긴장을 풀라고 재촉해. 그러자 좀비들이 나타나고 카제와 단조가 싸우러 돌격하지. 세나, 율리시아, 레이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폐허로 들어가 근원을 찾으며 적들과 싸워오고 깊숙한 곳에서 말리스는 악마가 계속 에너지를 흡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악마는 마법으로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율리와 알레이드를 보자 흥미를 느껴 직접 맞이하기로 해. 더 많은 생물들이 나타나자 일행은 마법 수정을 사용해 녀석들을 쓸어버리고 아래층으로 향하지만 악마 군주와 마주하게 돼. 알이 소환사냐고 묻자 율리시아가 확인해줘. 율리시아는 돌격해서 수정을 던지지만 효과가 없어. 악마는 율리시아의 힘을 비웃고 알의 검격을 즉시 재생으로 무시해. 공포가 엄습해오자 말리스는 괴물의 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계속 기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해 마법진을 깨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줄곧 지켜보던 악마는 그들의 싸움을 칭찬하지만 일반 부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라이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악마는 도시와 공주를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조롱하지만 알라이드는 변경 마법사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재미있다는 듯 악마는 훨씬 더 강력한 괴물들을 소환합니다. 그들이 지원군을 부르면 그의 거인들이 가장 약한 관문을 부수고 남은 사쿠라 경비병들을 죽일 것입니다. 분노한 알라이드와 율리시아는 그를 공격하여 목을 베고 꿰뚫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머리를 다시 붙이고 기사들을 없애고 공주가 죽는 걸 보게 하겠다고 맹세하죠. 혼란스러워하는 율리시아에게 알라이드는 정신을 집중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걸 끝낼 유일한 방법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악마는 그녀의 공포를 먹고 절망에 굴복하라고 부추기며 웃습니다. 말리스는 굶주리고 갇힌 채 희망이 없어 포기 직전입니다. 그녀는 쿠르트의 요리를 맛보며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쿠르트는 근처에서 출구가 있을 만한 곳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구멍이 열리자 쿠르트는 놀랍게도 말리스를 발견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리젤로트 공주가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말리스는 쿠르트가 공주 처형 음모에서 자신의 역할을 밝혀내고 자신을 막으려고 리젤로트를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리젤로트가 말리스를 아느냐고 묻자 쿠르트는 그녀가 자신이 많은 빚을 진 집단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말리스는 그 말을 정정합니다. 자신은 트리스탄 주교에 의해 폴란드 교회에서 추방당했다고 쿠르트는 그녀가 사냥에 참여했었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분노에 찬 낙서는 그저 또 다른 쓰라린 망명자의 푸념이라고 생각했었죠. 잘못된 마음일지라도 리젤로트는 그의 걱정에 감동하고 말리스는 이 상황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쿠르트가 울리시아에 대해 묻자 말리피스는 그가 마왕의 투영에서 나온 모험가를 뜻하는 줄 짐작하고 그녀가 위층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트는 즉시 가겠다고 했지만 리젤로트는 혼자 가겠다며 그를 막았고 그녀가 받은 검이 그녀를 보호해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허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쿠르트는 더 큰 그림을 모른 채 동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임무가 뒷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쯤 죽은 말리피스는 그녀가 여전히 그 망난이 공주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르트는 폐허를 청소할 준비를 했고 모두가 놀랍게도 걸레로 마법을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위층에서 울리시아와 알라리드는 악마가 재생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율리시아가 마법 수정을 쓰려 했지만 악마가 쳐냈어. 바로 그때 리젤로트가 나타나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자마자 악마가 그녀의 가슴에 광선을 쐈지. 악마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리젤로트의 몸은 나비 환상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의 뒤에 서 있었어.
마법검, 나비를 써서 그를 속인 거지. 각 분신은 따뜻하기까지 할 정도로 진짜 같았어. 악마가 다시 공격하자 또 다른 미끼가 사라지고 리젤로트가 부서진 수정 옆에 나타나 그를 완전히 끝장냈어. 그의 몬스터들, 베니시와 말리피스는 끝났다는 걸 감지했지. 오피리아는 승리를 확인했고 율리시아는 리젤로트에게 안전한 곳을 떠났다고 꾸짖었지만 공주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 모두를 구했다는 걸 깨달은 율리시아와 알라이드는 감사 인사를 했어. 리젤로테는 보상을 약속했지. 알라이드는 부대에 합류했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굶주린 말리피스는 쿠르트의 마지막 주먹밥을 먹었어. 충격에서 벗어나 치료받자 그녀는 울었어. 그의 음식이 처음부터 핵심이었던 거야. 쿠르트는 그녀가 낙서 때문에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 곧 리젤로테와 율리시아 그리고 유령들이 말리피스를 체포했어. 쿠르트는 감옥에서 건포도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를 더 짜증나게 했을 뿐이야.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울리시아는 그들이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했고 쿠르트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쿠르트는 잠시 당황했다. 너무 맛있었기 때문이란 걸 깨닫기 전까지는 라이스는 쿠르트에게 알라이드를 소개하시댔는데 쿠르트는 그를 작업반장으로 착각했다. 도시에 대해 묻자 쿠르트는 친절함과 생산량에 대해 칭찬하며 알라이드가 끔찍한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저 그렇다고만 말했다. 알라이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변경백의 도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쿠르트가 만든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혔다. 알리데와 제네릭은 상처가 나은 걸 깨달았지. 잘 먹으면 당연한 거라고 쿠르트가 말했어. 한편 쇠사슬에 묶인 소녀는 다가오는 변경백을 차분하게 이름으로 불렀어. 검쿠르트는 평화롭고 따뜻한 곳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 길을 신나게 달려가. 그는 상인의 딸에게 다가가 어색한 농담과 뿔에 대한 칭찬을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해. 좌절한 그는 거의 울먹이다가 그녀에게서 아버지께서 하스테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니 말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말을 듣게 돼. 그래도 그녀는 힐데가르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우연히 그들은 그 화창한 날 친구가 돼. 골렘을 함께 타고 쿠르트는 그녀를 무지갯의 꽃을 보러 데려가고 싶어 안달이 났어. 힐데가르트가 숲의 열매에 이끌려 보라색 열매를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중독된 거죠. 쿠르트는 재빨리 재료를 모아 무지개 꽃으로 해독제를 만들고 그녀의 입에 넣어줬어요. 바로 그때 율리가 그를 깨웠어요. 10년 전의 기억이었죠. 마차가 다시 움직이자 율리는 그들에게 곧 마을에 도착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한 주민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농작물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율리는 지도에서 근처 수원지를 발견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협상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아틀리에 대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율리는 단조만 발견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허리가 아픈 늙은 새 사육사를 돕기 위해 갔다고 말했다. 율리는 물 접근을 협상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갔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두 남자가 언덕에 대한 긴급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다. 율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신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전에는 없었던 캔과 호수가 나타난 것이다. 물 부족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커트는 목마른 새들을 위해 샘을 팠다고 설명하며 달려왔다. 마을 지도자들이 도착하여 압도당한 채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율리는 확신이 없는 듯 자기가 설명을 하려 했어. 쿠르트는 친구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사실에 놀랐지. 팀은 마을 사람들의 감사 선물인 달걀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어. 쿠르트는 앞으로 있을 괴물의 공격에 대해 탄경에게 알릴 수 없었어. 한편 탄 변경백은 셋째 공주와 특별한 음료를 나누었는데 공주는 맛있다고 말했고 알라이드 장군에게도 권했고 그는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접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어. 변경백은 공주님의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지만 공주는 자신이 왕족이 아닌 아틀리에 마이스터를 대신해서 왔다고 밝혔고 속으로는 또 그의 지위가 공작과 맞먹지만 자금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했어. 왕가와 그리마쿠 제국 모두와 연관이 있는 걸 보면
그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리솔로트를 흔들려는 게 분명했어. 그는 공주님 팀이 강력한 몬스터 소멸, 마법석을 사용한다는 소문을 꺼냈어. 그녀는 침착하게 부인했어요. 정보를 캐내려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그는 화제를 돌려 아직 도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죠. 보통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짓는 건데 리솔로트는 그 때문에 늦어진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팽팽한 대화는 이어졌고 변경백은 악마의 땅과 접경한 지역이라 특히 위험해서 아직 총독을 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죠. 그래서 그가 리솔로트 씨가 자주 언급하는 소위 8년의 마이스터를 임명할까 고려하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그녀는 속셈을 꿰뚫어 봤어요. 그저 마이스터의 정체를 밝히려는 술책이었죠.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녀에게 변경백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녀가 대표라고 자처했고 권한이 있어야 할 텐데 실수를 깨달은 리솔로트는 당황했어요. 변경백은 계속해서 마이스터께서 많은 기사들을 구했고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솔로트는 미리 쿠르트에 대해 모든 레이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탁자를 치며 자신의 부하들은 마이스터를 환영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리솔로테는 당황했습니다. 변경백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채고 마이스터의 능력을 의심하냐고 물었습니다. 쿠르트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암시만으로도 그녀는 방어적으로 발끈했습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했음을 깨닫고 그녀는 조용해졌지만 변경백은 이미 마이스터 임명을 선언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리소로테는 율리시아에게 달려갔고 율리시아는 사키라 출신 누군가를 미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리소로테는 거절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누구도 스승님이신 최고의 기사 쿠르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율리시아는 그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죠. 놀라운 소식에 리소롯은 발끈했어요. 그녀는 아이 엄마가 누구냐고 캐물으며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죠. 율리시아는 그녀가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했지만 리소롯은 제3공주로서 뭐든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율리시아는 결국 그게 장난이었다고 밝혔어요. 라켄의 물사의 알 중 하나가 부화하고 있었고 그가 그 새끼를 키울 계획이었던 거죠. 한편 딱딱한 얼굴 마스크에 대한 보고서에 파묻힌 미미코는 죽겠다며 신음했어요. 오피리아는 트리스탄 주교가 반짝이는 성당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무심하게 말했어. 미미코는 악마 군주를 소환하려는 거라 짐작하고 오피리아가 말리스를 죽였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지. 오피리아는 부인했고 쿠르트는 여전히 옛 친구를 보고 싶어야 했어. 이야기가 바뀌어서 그는 변경도시의 총독으로 임명됐고 그의 알 중 하나도 부화하고 있었어. 그러더니 그와 똑 닮은 여자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소개했어. 율리시아는 혼란스러워했지. 어떻게 아이가 알에서 나올 수 있어?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자. 율리시아는 흉내쟁이일 수 있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어. 라켄은 그 아이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율리시아는 마지못해 죽일 거라고 말했어. 율리시아가 실행하려 하자. 커트는 그 아이의 무죄를 믿으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간청했어. 율리시아는 모두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지만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자 순간 커트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상상을 했지. 리솔롯은 반대하며 그 아이를 잡았고 엄마라고 불리자 깜짝 놀랐어. 놀란 리솔롯은 아이를 떨어뜨렸지만 세나가 받았어. 그러자 그 여자애가 세나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혼란이 더 커졌어. 진짜 엄마가 누구냐는 싸움이 시작됐고 케니 사쿠라가 키우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지. 모두가 동의했고 세나는 그 여자애를 커트에게 돌려줬어. 이제 율리시아의 승인만 남았지. 잠시 후 율리시아도 동의했어. 이름으로 리솔롯은 쿠루리를 제안했고 율리시아는 두 이름에서 따와 유쿠리를 제안해냈어. 리솔롯은 자기 부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쿠리오를 제안했지. 그들은 다퉜고 여자애는 속상해서 그냥 안아달라고 했어. 두 여자는 재빨리 싸움을 멈추고 그녀를 위로하며 사과했다. 커트는 아기가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어쩌면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라플라스어로 경계와 영역을 의미하며 통합을 상징하는 아쿨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엄마들은 동의했고 아기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이전의 충동에도 불구하고 율리시아는 때를 기다리며 아기를 차분하게 안고 재웠다. 비밀 요원이 미미코에게 분석을 맡기기 위해 아쿠리의 머리카락과 침을 전달했다. 아침이 되자 커트는 그녀에게 아름답고 장난감으로 가득 찬 창문 없는 미스릴로 둘러싸인 방을 지어주었다. 피난처이자 감옥이었다. 율리시아는 요청을 후회했지만 조심하는 것이 필요했다. 리데는 아쿠리의 출신이 밝혀질 때까지 아쿠리를 방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동안 세키라에서 보낸 세나가 아쿠리를 돌볼 거예요. 아쿠리가 쿠르트와 줄리에게 놀아달라고 하자 그는 그들이 일하는 동안 세나 누나 말을 잘 들으라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마차가 떠날 때 율리시아는 그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로켄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쿠리가 몰래 탑승해서 쿠르트의 품에 뛰어들었고 방에 결함이 있음을 암시했죠. 보고가 이어졌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다. 율리시아는 그 편에 전가를 보낼까 생각했다. 명령을 내리는 그녀를 보며 커트는 그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쿠리를 데려갔지만 자신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아쿠리가 위협이 된다면 그의 친구들이 위험해진다. 율리시아는 나중에 그들에게 판단이 옳았다고 안심시켰다. 앞길은 불투명했지만 그들이 만들어가야 했다. 커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곧 방문객이 도착했는데 늙은 남자는 율리시아를 하녀로 착각하고 커트를 마왕을 쓰러뜨릴 운명을 가진 선택받은 자라고 선언했다. 커트와 아쿠리는 장단을 맞춰줬지만 율리시아는 그의 이상한 주장에 어리둥절해했어요. 이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품질의 요약본을 계속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